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 및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영양사, 위생사, 면허 및 보건교육사,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코스워크로 공중보건학 제9강 보건관리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은 이제 노인보건, 학교 보건, 보건교육 부문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보건의 개념을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노인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 노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보건 대상의 그 현 실태를 살펴보면 유엔에서 분류한 기준을 볼 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 보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노인의 비율이 7% 내지 14% 미만의 경우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고령화 사회를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에서 20% 미만의 경우에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7%에서 14% 미만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에서 20% 미만은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좀 앞당겨서, 예상보다 앞당겨서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0년이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고령 사회 진입은 2017년으로 앞당겨서 도달이 된 건데요. 18년이 아니고 원래 이제 18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7년으로 이제 앞당겨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00년도 즉 21세기에 들어서면서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2017년도에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30년에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이나 이때쯤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상황은 좀 정리를 하고요. 노인 보건 사업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인구 통계학적 이유로 볼 때 노인의 인구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지난 세기 말에 비해서 거의 한 20세 이상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과학적 또는 지적 이유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노화에 관하여 노화의 기전이나 유전적 조절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노인 보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동 원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역학적 이유. 역학이 뭐라고 그랬죠? 감염병이라든지 이렇게 유행하는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특히 이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원인부터 시작해서
예방 방법까지를 연구해내는 것을 역학이라고 했죠.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질병과 장애의 유형별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 보건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유로 의료비가 증가한다. 노인성 질환은 장기적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국민 총 의료비의 관점이나 또는 개인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료비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지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노인 인구에서 실질적으로 건강 관련한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노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체적 변화를 보면 첫째로 근골격계 변화로 신장, 키가 감소하죠. 보통 한 2, 3cm 정도는 대부분 다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뼈의 실질 밀도 감소로 골다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 이제 폐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더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계 쪽을 보면, 순환기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혈행과 관련된 부분을 순환기계라고 얘기를 하죠. 신진대사의 저하에 따라서 체열이 저하되고, 체열이 전하되면 체온이 저하되면서 면역력이 대폭 감소되죠. 보통 체온이 1도 낮아지면 3분의 1 정도가 그 면역력이 감소되는 거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상승함으로써 동일한 상황, 예를 들어서 먹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동일하게 한다라고 할 때 고혈압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의 혈압 공급이 감소되므로 사지 냉감, 그러니까 그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관상동맥이 뭐라고 그랬죠? 예, 심장에 공급하는 피가 관상동맥을 통해서 나가죠. 관상동맥은 우리가 이제 크라운이라고 해서 꼭 그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혈색소가 감소하기 때문에 빈혈이 발생하고 똑바로 서 있는, 즉 기립 자세 유지가 어렵고, 이제 오랫동안 서 있을 경우에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노화 현상에서 초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체적 변화에서 호흡기계의 변화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흡기계는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는, 즉 산소를 들여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걸 얘기하죠. 폐활량이 감소되고 잔기량이 많아지고, 잔기량이 뭐죠? 네, 그 숨을 내쉬었을 때 허파 속에 그 바깥으로 나가질 않고 숨이, 즉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계속 남아있는 형태를 얘기하죠. 잔기량이 많아지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선한 공기가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호흡곤란, 상기도 폐쇄, 상기도는 이제 이 코부터 시작해서 목까지가 상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지나서 폐로 들어가서 그 폐포로 들어가면 이제 하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건조해지고 객담 반사 기능이 감소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객담 반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흡인,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침을 삼킨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이럴 때에 그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어, 식도로 넘어가질 않고 기도로 넘어가서 폐에 물이나 또는 이 객담이나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객단 반사 기능의 감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폐렴,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폐암 등의 호흡기계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르는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섭취하고 배설하는 걸 얘기하죠. 미각이 저하되고 치아 탈락에 의한 의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의치가 이제 부적합하게 됨으로써 이제 오는 불편함, 그리고 본인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맛의 그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치아 결손에 의한 음식 섭취 곤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영양 저하를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화에 의한 소화력 변화와 식사에 의해 가슴앓이, 가스의 과다, 설사 및 변비 등의 발생도 역시 이제 동일한 조건 하에서 노인이 되면 훨씬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습기 및 비뇨기계를 보면 신장의 투과 능력이 저하되고 방광용적이 감소돼서 실금, 야뇨는 밤에, 실금은 예를 들어서 뭐 심하게 재채기를 한다든지 또 심하게 웃는다든지 뛴다든지 이럴 때에 소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남성은 전립선 비대와 생식기 경화를 경험하게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질의 염증이나 감염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감각기를 보면, 감각은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오감을 얘기하는 거죠. 시력이 저하되고 눈의 조절작용이 상실되고 명암에 대한 반응력 저하로 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 그리고 청각장애로 일상적인 회화 영역에서 음조를 알아듣는 능력이 저하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특히 작은 말로 했을 때 알아듣지를 못하고 누가 불러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러한 그 노인들의 그 노화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체크하는 노인의 사회환경 적응도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ADL 또는 IADL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상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AD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수, 목욕, 환복, 식사, 양치, 머리 감기, 대소변 조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게 ADL이고요. IADL은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다가 인스트루먼털이라고 하는, 즉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사용한다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슈퍼마켓을 다녀온다든지 용돈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자레인지를 제대로 쓰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IAD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인지능력에 대한 변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지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능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인지능력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이제 지능지수에 문제가 있느냐, 두 번째로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TV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 경우에 어디로 연락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스마트폰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과정과
학습 능력 쪽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 기억은 특히 단기 기억이 현격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의 기억, 특히 좋았던 기억이나 또는 아주 심각했던 피해를 입은 기억, 이런 것들은 이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 기억들은 이제 점차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뭐 TV 리모컨을 어디다 놨었는지를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격 및 행동 특성이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첫째로는 이제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도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뜨거운 것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 조망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지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잠자야 되고 일어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패턴뿐만이 아니고 배고픔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우울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노화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노화에 의한 결과,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특히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출가함으로써 오는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이 또 이러한 문제를, 우울 경향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향성이나 수동성이 증가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제 한참 때 현역에 있을 때는 아주 지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했었던 분들도 이제 그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그 능력이, 이랬을 경우에 실제 아주 속된 표현으로 말발이 서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동적으로 위축되게 되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어떤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직성과 조심성이 증가하죠. 경직성은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옛날 같으면은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휘청거리더라도 바로 회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낙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과 후세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아주 사소한 문제. 그래서 이제 결국 노인들은 애들하고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움켜쥐고 이제 그 나누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소홀히 하는,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네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노인의 4대 문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4고, 4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가지 고통이라는 거죠. 첫째는 이제 병고, 질병에 의한 고통. 두 번째는 경제고, 그러니까 빈고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적 무능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고독고, 이거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 없이 나 혼자 남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무위고, 할 일 없는 이런 상태. 노인의 사고 문제도 심심찮게 시험에 납니다. 좀 유의해서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질환에 이제 그 대거 노출되게 되는데, 이 노인 질환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병인이 불분명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노인들이 그 겪는 질환의 가장 큰 부분이 퇴행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의한 중독,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중독에 의한 폐해,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천적 원인, 즉 유전이나 체질이나 또 후천적 원인, 생활 환경이나 식사 또는
기존의 그 어떤 질병 관련된 증상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질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대처를 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 시기가 불분명하다. 이게 서서히 가벼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만성으로 이행되거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중병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하고 초기에 대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 없이 완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질병이라도 성인병과 노년기와의 병상이나 임상 상태 예후, 병증, 증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행은 좀 늦죠. 진행은 젊은 사람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악화되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병증이 있는 장기 이의 부하에 노화가 겹치면서 장애가 이전되고 또 합병증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병 그 증세가 복잡해지고 병명도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인의 주요 만성질환 5가지를 보면 이것도 참고해서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징 중에서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이 5가지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질환의 이제 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한 번 더 보면 뇌졸중이 있는데 이제 그 강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질환 및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모두 일컫는 말이죠. 고혈압이나 또는 영양 불균형, 과로 또는 아주 그 추운 곳에 지나치게 오래 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은 이게 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증이 아니고 중입니다. 중 가운데 중. 이제 뇌졸중의 종류는 우선은 뇌출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과 유사한 뇌막하 출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막하 크게 2가지죠. 뇌출혈이나 뇌막하 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뇌출혈을 먼저 한번 보면 뇌출혈의 원인은 동맥경화와 고혈압이 주로 원인이 되는데 발작 동기가 되는 것은 기온의 급변, 급격한 충격, 과로, 배변 시에 막 힘을 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따른 혈압의 급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뇌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뇌출혈은 결국 혈관이 터지는 거죠. 압력이 너무 과다하게 됨으로써 이제 터지는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뇌혈관 색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출혈 시 혈관 내에 형성된 혈전이 원인이 돼서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심장이나 또는 뇌나 이런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뇌하고 관련된 거니까 뇌로 공급하는 경동맥에서 뇌로 피를 공급하는 부분을 막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막히는 데는 이제 물론 모세혈관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뇌를 피가 이제 일정 시간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죽죠. 이제 괴사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근골격계장애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장애 중에서 일단은 골다공증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위험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 더 심해진다. 여성의 뼈가 남성에 비해 약하고 폐경기 이후 뼈의 손실이 급속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골다공증 관리의 최선책은 예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한참 때 피크 타임에, 즉 30대 후반까지의 피크 타임에 뼈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죽을 때까지의 뼈의 건강 상태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근골격계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위험 요인이 제거될 때 그래도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예방할 수 있는데요. 흡연을 한다든지 또는 음주를 한다든지 지속적인 음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연이나 금주가 권장이 되고, 우유와 채소, 과일과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고, 여성의 경우 이제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는 이런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건 특히 이제 의사가 권장할 경우에 그 이제 물론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수준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은 상대적으로 더 빼빼 마른 사람이 더 심해요. 비만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고해서 이제 노인기로 가면 과다하게 살을 빼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 관절염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인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래 씀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 80년 이렇게 이제 관절을 사용함으로써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그 막이 이제 닳아서 이제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이 이제 닳아서 뼈와 뼈가 이제 직접 닿게 됨으로써 오는 손실 또는 이제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관절에 있는 연골이 점차 파기되고 관절각 내에 새로운 뼈가 형성되고 힘을 많이 받는 관절에 현저히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즘 관련된 관절염은, 이거는 이제 그 퇴행성이 아니죠. 이거는 그 병원성이기 때문에 관절 파기와 기형 및 불구를 초래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을 얘기하고요. 염증 반응은 관절에 가장 두드러지고 주변의 조직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하게 그 통증이 오기 때문에 통증 조절, 약물요법, 자가간호, 기동성,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 조절과 적응 문제, 피로와 우울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을 의사와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즉 관상동맥의 심근에 대한 혈류가 감소돼서 초래되는 심장질환을 얘기하는 거죠.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협심증은 이제 그 혈관이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심근경색, 이거는 심장의 근육이 일정 시기를 두면서 평생 동안 이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전신으로 피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근육이 경색, 즉 뻣뻣해짐으로써 오는 문제, 그러니까 피가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인성 급사 및 심부전, 심부전은 그 박동이 일정치 않은
힘이나 주기가 일정치 않은 것을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부전은 심장 문제고 신부전은 콩팥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위험인자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그 생활 부분에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염, 곡물 섭취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또 참고로 우선 시험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이 이런 허혈성 심장 질환 문제라든지 만성 그 질환을 줄이는데 그 유익하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사실상 콜레스테롤의 역기능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점차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씨 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씨 병은 사람 이름이죠. 안정씨 진전 또는 근육 경직 또는 운동 완소 등 세 가지 대표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계 퇴행성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떨림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육 경직은 제대로 그 예를 들어서 걷는다든지 직립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근육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뻣뻣해짐으로써 말을 듣지 않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운동 완선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 스포츠 이런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그 완만하게 늦어짐으로써 반응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그 미스의 밸런스가 이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운동이라는 것이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리듬의 시간 간격을 맞추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걸어야 되는데 걸으려면은 발자국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발자국을 내보내는데 시차가 이제 발생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 병리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삶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주로 이제 50대 이후에 발병해서 70대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특히 남성에서 이환율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경직, 진전증, 자율신경계 장애, 느린 보행, 얼굴에 표정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증상과 최적의 일상생활 기능 수준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이제 제일 당면 과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 즉 운동장애가 이제 가장 큰 문제, 특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질 못하니까 뭐 그냥 일반 웬만한 수전증 이런 거는 이 떨림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한 밥을 먹을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이게 운동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은 항상 사람이 따라붙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치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파킨슨씨 병은 제어를 못하는 거죠. 운동을 못하는
서 있기조차 힘든 이러한 것이 파킨슨氏병이고, 알츠하이머는 치매, 즉 기억 문제 발생을 하는 거죠. 두뇌의 활동 문제에. 치매 원인으로 가장 빈번한 질환이 알츠하이머예요. 통상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한 치매 환자의 50 내지 많으면 60% 이상이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거의 이제 주요 증상은 기억장애, 언어장애, 실어증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실행증, 행동에 실수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실인증, 인식을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공간 능력, 이거는 이걸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제 초조불안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또는 우울증을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들로 못 살게 구는 이런 폭력적이고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 예를 들어서 대변을 아무데다 놓는다든지 또는 대변을 누운 거를 막 벽에다가 바른다든지 이런 것 같이 이제 뭐 때린다거나 이런 것도 폭력이지만,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주위 사람들을 골탕 먹이거나 살 수 없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심하고, 심할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집을 홀랑 태운다든지 이런 문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감정 변화가 심하고 야간에 창란을 일으켜서 야간 배회, 흥분, 공격적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 대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 보통 8 내지 12년이 되면 대부분 사망합니다. 초기에는 흔히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고 길을 잃고 배회하다가 집을 찾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욕창,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피부가 골마 터지는 거죠. 골절, 근육이나 관절이 굳어버리는 상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이제 흡인성 폐렴. 흡인이 뭐라고 그랬죠? 예, 원래 음식물이나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다른 부위 감염, 약물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방법을 보면 치료 대책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 연장과 삶 질을 개선하는 쪽에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첫째로는 규칙적인 운동, 독서, 이렇게 지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 아스피린과 같은 소염 진통제, 이것도 이제 양이 많은 거는 좀 그렇고요. 소화용 85ml나 100ml 하루에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의사가 처방했을 경우에는 500ml짜리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바이타민 C나 E, 셀레늄. 그 다음에 이제 콩, 이 콩이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산이 뇌 단백질 변화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콜레스테롤을 이제 체내에서 많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강화제, 뇌로 가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콜레스테롤이 강화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및 작업요법, 심리치료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물론 알츠하이머병도 언젠가는 이제 고쳐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물성 치매, 혈관성 치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 그 뇌혈관 장애에 의한 치매는 다발성 경색 치매로 여러 번 뇌졸중이 반복되면서 대니피질과 대니피질 밑의 여러 부위에서 경색이 생겨, 경색이 뭐죠?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혈액이 압력이 갑자기 강해진다든지 하면 이게 유연성이 있게 혈관이 늘어나거나 이러질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터질 수 있는 거죠. 예. 인지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뇌혈관 손상 후 6시간 이내 즉시 치료하면 세포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시간이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6시간 이내에 즉 뇌경색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이후로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예후를 결정적으로 차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발성 경색치매 특징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한 번 이상 뇌졸중을 경험하고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고 마비와 언어장애, 어지러움증, 신경증상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혈관성 치매는 한 번에 갑자기 완전히 악화되는 경우가 없이 앞에서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협심증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졌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달리 경색 치매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뭐 갑자기 좀 불편하다가 그냥 괜찮아졌네 라고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시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정기적인 건강 진단이 중요하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해도 걸러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 건강검진을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확률적으로 볼 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 그걸 걸리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재수 나쁠 때 그 정기 점검에서 걸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월등히 높아진다. 정기 점검을 할 경우 예방 방법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강한 육체 노동과 감정적 자극을 감소.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은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포함한 거예요. 육체 노동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다스릴. 노인이 되면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이 안 먹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내가 그 현직에 있기 때문에 직책이라는 것도 있고 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노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감정이 격화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정을 격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 열량 부분을 적당량 섭취하고
변비가 되지 않게 섬유질이 많은 식품, 채소와 과일을 적당히 섭취하고 소화되기 쉬운 음식물, 특히 단백질과 바이타민 섭취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완전히 배설이 정상적이다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한 젊었을 때보다 식사량을 조금 좀 줄이고, 그럼으로써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전혀 문제 없이, 그러니까 더부룩하거나 이런 거 없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숙변이 쌓일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노인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량도 적정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단지 또 이제 섭취하는 양이 지나치게 적어지면 또 이제 배변량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런스를 본인이 민감하게 잘 체크를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인 보건 사업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첫째로 소득보장 사업, 노인한테도 예를 들어서 복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그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소득보장 사업,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한참 나갈 때는 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노인이 됐을 때는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사실은 많이 버는 거거든요. 뭐 한참 벌 때에 10분의 1밖에 못 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수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의료급여 부분, 노인 건강진단 부문, 재가노인 보호사업 부문, 시설 보호사업 부문. 이 시설은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활동 유도사업, 이거는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노인 보건복지사업,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제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또 이제 뭐 치매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포함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한번 보면, 노인 주거복지 시설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무료 입소하는 양로시설,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하는 실비 양로시설, 그리고 이제 좀 고급형으로 넘어가면서 유료 양로시설, 실비 노인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이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이제 노인들 여러분이 또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주택 하나에 이제 함께 거주 하시는 그런 거, 또는 살기는 각기 사는데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보면 노인 요양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 노인 요양시설, 노인 전문 요양시설, 유료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은 이제 원칙적으로 본인 집에 계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사회복지 요원들이 방문, 출장하는 거죠.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 목욕 서비스는 이제 차에다가 물탱크도 싣고 욕조도 싣고 뭐 모든, 그러니까 목욕탕 시설을 다 갖춰요. 겨울에는 따뜻한 상태에서 목욕할 수 있게 하고, 뭐 순간 온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보통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인보건을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면 미국 보건교육 재정위원회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건강에 관여하는 지식, 태도, 행위 이거를 이제 CAP라고 얘기를 합니다. Knowledge, Attitude, Practice라고 해서 이제 CAP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학습 경영을 베풀어주는 과정을 얘기한다. 이 보건교육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건교육은 특히 다른 교육과 더더욱 물론 다른 교육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보건교육은 행위나 생각의 변화를 초래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보건교육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그로우트라는 사람은 건강에 관한 지식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집단의 건강의 행동 양상을 변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앤더슨은 공중보건을 보건봉사, 보건법규, 보건교육으로 대별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시험에 거의 단골로 나는 겁니다. 앤더슨이 얘기한 거 공중보건을 보건봉사, 보건법규, 보건교육 그 중에 보건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보건봉사는 겉으로 드러날 때 뭐로 드러나느냐? 보건행정으로 드러나죠. 보건법규는 보건통제로 드러나고 보건교육은 보건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보면 첫째로 공중보건사업 및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공통되는 인지성을 이제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건사업에 관한 최신 정보와 지식을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 대상자는 피교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지역 사회가 건강에 이르는 생활 양식을 유지, 촉진하게 할 수 있다. 향후 보건교육에서는 이 지역 사회, 즉 커뮤니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꼭 보건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부문에서도 이건 확대될 거예요. 그런데 특히 보건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보건 업무를 할지라도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학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의료는 보건소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고 병원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고 약국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렇게 옛날에는 어떤 특정 부분이 특정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 안에 있는 그 기관, 개인 또는 단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건강에 이르는 생활 양식을 유지 및 촉진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필요성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의 습득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순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인지는 새로운 사실과 잘못된 사실 등 이런 정보를 알게 되는 걸 인지라고 인식하고 비슷한 거죠. 인식은 깨닫는 거고 인지는 깨달아서 그거를 내가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포괄적이죠. 관심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인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계하고 내 생각 그리고 주의 이런 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을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게 지금 순서예요. 단계 평가 단계는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평가가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식사를 지금 밸런스 있게 하느냐, 이것을 내가 내 식단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이게 내가 그 평가한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 또는 하지 않는 폐기,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걸 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태, 이거는 이제 습관화 하는 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에, 그럼 이러한 보건교육들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째로는 개인 가정교육이 있고, 둘째로는 학교 보건교육. 사실상 학교 보건교육이 제일 효과적이죠.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연령대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한테 얘기하는 거고, 또 그들이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숫자가 전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적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건 교육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교육 방법 빠짐없이 문제 나는 겁니다. 뭐 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개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로 개인 접촉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방법이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하는 거. 대중적으로 하는 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개인은 뭐 1명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개인 안에 가족 정도, 가족도 물론 집단이에요. 하지만 가족 정도까지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은 여러 사람인데 그 숫자를 셀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대중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개인 접촉 방법은 노인층, 저소득층은 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노인은 활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게 좋고요. 저소득층은 와라 가라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지게 돼요. 필요한 걸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가장 좋은 시간에, 상대방이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방문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가정방문, 진찰, 건강상담, 예방접종, 전화,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접촉을 할 수 있다. 특히 원래 의사 및 간호사 등과 같이 의료인은 신고된 장소에서만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안양병원의 그 의사다 그러면은 안양병원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접촉에 의해서 사전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 구성이 될 경우에는 방문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집단 접촉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집단 접촉은 2명 이상 일정한 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집단 접촉 방법이라고 하고, 통상 우리가 소인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 30-40명 이하 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뭐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그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대단히 이제 경제적인 방법으로 자담 형식의 모임이나 또는 일방적인 보건교육으로서의 집회, 이런 것들이 이 집단 접촉 방식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단 접촉과 대중 접촉은 대중은 지금 현재 누가 접촉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혀 모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전돼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체크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이지 않으면은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를 대중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접촉은 인원이 설사 많다 할지라도 카테고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원탁식 토의. 보통 이제 10 내지 15명 정도가 자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원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대장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위고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막 그 구별 없이 둥그렇게 앉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을 하고 그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이제 물론 사회자가 사회 보죠. 사회자가 시청자들한테 이제 그 질문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심 토의. 이거는 통상 이제 한 4명 내지 6명 정도 전문가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사회자의 사의에 의해서 이제 청중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배심 토의는 이거는 전문 분야, 완전히 전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한 그 상식을 가르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은 영양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영양사면 영양사 이렇게 좀 더 영양사 훈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취자는 단순히 뭐 심포지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고수준의 청취를 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여러 사람의 전문가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물론 청중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강연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연회는 대부분 뭐 사회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강사 한 사람이 대부분 이끌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토론이 있죠. 집단 토론은 10 내지 20명 정도로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사회자가 전체 의견을 종합 정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거는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은 글자 그대로 그냥 검증되지 않는 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사람들은 수준이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이 설사 내 생각에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제를 쫙 다 발췌해 난 다음에 그 발췌된 주제를 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디스커션 부분은 몇 명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드 세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6대6 토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6명 물론 반드시 6명이라는 법은 없지만 기본을 이제 룰을 6명으로 한 거예요. 6명이 6분씩 발표를 해요. 6분씩.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소집단이 6명씩 이제 묶는 거죠. 6명씩 6분씩 해서 36분 동안 이제 거치겠죠.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에서 각자 소그룹의 의견을 발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롤플레이 역할극은 실제 내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고 보고 이제 그 배역을 정하죠. 당신은 의사고 당신은 환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역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해보는 그것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워크숍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경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을 순수하게 발표하는 거예요. 보통 한 2, 3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합니다. 여기서 워크숍이 이제 조금 이따가 볼 세미나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부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워크숍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영양에 대해서도 한 파트에서는 단백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한 파트에서는 지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파트에서는 조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느 쪽에서는 그 음식 그 식품의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주제가 부문별로 달라질 수 있죠. 세미나는 통상적으로 세미나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통상적으로 서로 관심 있는 부분의 전문적인 주제를 이제 연구보고 형태로 하는 걸 세미나라고 그래요. 주제 하나 가지고 막 2, 3일 이렇게 숙박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션을 나누기도 해요. 어느 세션에서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어느 세션에서는 저런 주제를 다루고 같은 시간대에 세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워크숍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럼은 이거는 이제 공개 토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 명 내지 몇 명 뭐 꼭 그 인원이 이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그 정해진 연사들이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물론 반대 의견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하고 하면서 이제 청중들이 나중에 그 전체적인 진행된 내용을 보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은 실제 가상으로 물론 앞에 역할극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역할극이 보다 그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하는 데 반해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직접 해보는 그런 구조죠. 예를 들자면 롤플레잉은 그 내가 의사고 상대방이 환자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데 반해서 시뮬레이션은 만약에 내가 의사다 그러면은 지금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심장을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방 심장을 실제 잴 수는 없잖아요. 역할극에서는 실제 째지를 않죠. 째는 척만 하죠. 그러나 시뮬레이션에서는 사람의 심장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심장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상황을 직접 또는 직접에 가까운 정도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중 접촉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은 상대방이 누구일지가 사실상 이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죠. 무제한의 인원을 위한 교육 방법이에요. 집단 접촉 방법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한테 뻗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코비드19처럼 코로나19처럼 급성 감염병이 유행을 할 경우에 라디오, TV, 신문, 포스터, 전시, 게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으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얘기들을 이제 쭉 살펴볼 때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내보내는 교육하는 거는 주로 강연이 강의 형식 그리고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보완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방법은
집단 토의 방법, 협의의 방법, 좌담이, 강습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교육위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위원은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성한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로 이제 보건교육과가 있죠. 보건교육과는 가정방문원, 의사, 간호사, 학교교사, 사회사업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교재 작성, 교재의 분배, 이런 것들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에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정방문요원은 이 중에서 이제 가정방문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방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소집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을 가정방문요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역시 이 보건교육과 안에서 의사는 보건소에서 보건지도, 방역을 담당하는 의사, 의료기관의 의사, 이런 분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간호사는 역시 이런 보건소라든지 보건지도 또는 방역을 담당하는 간호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사를 얘기한다. 학교교사는 학교 학생들에게 대한 보건교육을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얻은 사람을 얘기하고, 사회사업가는 타가소나 고아원이나 또는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 또 경영자, 사회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건교육 부분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 학교 보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학교 보건 사업은 뭐냐면은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학교보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학교의 보건 직원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우선은 학교 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지역사회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학교 인구, 학생과 교직원, 여기 교직원은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고 관리직에 계신 분들 다 포함한 거죠.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여기에 포함되는 인구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의 대상으로 학생들이 가장 능률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하는 게 전 직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학부모에게까지 이 자녀들이 집에 가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 효과가 있다. 그다가 학교가 존립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학교 교직원은 상대적으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고, 또 학부모들을 계속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있어서 학교 보건사업은 아주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보건사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는 이제 학교 보건 봉사 부분, 이게 보건 봉사는 행정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환경위생 부분, 그 다음에 학교 보건 교육 부분, 그 다음에 학생 교직원에 대한 건강평가 부분, 그 다음에 학교 급식관리 부분, 그리고 이제 학교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 사업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이제 구성은 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사, 의사, 약사, 치과의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교장은 학교 보건의 총 책임자예요. 보건교사가 아닙니다. 보건교사가 책임자가 아니고 실제 학교 보건의 책임은 교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보건교육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담임교사예요. 담임교사.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총책임자는 교장, 실무책임자는 보건교사, 현장 실천자는 담임교사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담임교사는 학교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현장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사는 이렇게 담임교사들이 제대로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보건 실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보건교사의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 학교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를 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이에요.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를 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를 하고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를 하고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방문을 할 수 있고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보건실의 시설, 설비, 약품 등을 관리하고 보건교육 자료의 수집, 관리를 하고 학생 건강기록부를 관리하고 의료행위 일부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료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의사는 당연한 거죠. 의사, 치과의사는 당연한 거고 간호사 중에서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게 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따른 의약품 투여, 이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그 밖에 학교 보건관리를 보건교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는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있고 간호사가 아닌 보건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의사의 직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보건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죠? 보건교사가 하죠. 이거에 대한 자문을 의사가 한다.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개선에 대한 자문, 이 관리 책임자가 누구예요? 보건교사죠.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이 예방처치는 누가 해요? 보건교사가 하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이거는 이제 의사,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그 밖에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지도를 학교 의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학교 의사라든지 이런 보건 요원들이 어떻게 이제 배치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즉 6학년이니까 학년이 6개 학년이니까 3학급 이상인 거죠. 학년별로 3학급 이상.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을 둬야 돼요. 그리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나 학교약사 중 1명, 그리고 보건교사는 무조건 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9개 학급, 역시 한 학년에 3개 학급 이상인 거예요. 9개 학급 이상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보건교사 1명.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의사나 약사 1명, 보건교사 1명.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을 둬야 된다. 여기 이제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는 보건교사가 빠져도 돼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보건봉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봉사는 행정업무 집행을 하는 걸 보건봉사라고 하는 거죠. 봉사, 법규,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보건 교육의 구성 요소라고 할 때 학교 보건봉사를 보면은 첫째 건강평가를 들 수 있는데, 건강평가의 목적을 보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감독하고 건강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고 잠재적 질병 요인을 규명하고 질병자를 체계적으로 추후 관리하고 건강 이상자의 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동기화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 검사를 보건교육 자료로 이용하고 의료 전문가와 학생 간의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고 전문적 관리 방법을 이해하여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건강평가의 목적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평가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체 발달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키, 몸무게, 비만도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능력 상황은 필수평가 자료와 선택평가 자료로 나누는데, 필수평가 사항은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 이렇게 5가지를 들 수 있어요.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을 버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왕복 오래 달리기, 그냥 오래 달리기, 오래 걷기, 스텝 검사, 이런 것들. 스텝 검사는 이 사람이 움직일 때, 특히 걷거나 뛰거나 할 때 정상적으로 지금 체형이 유지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굽게 걸음걸이를 한다든지 팔자걸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사항 중에서 두 번째로 유연성,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 다음에 종합 유연성 검사. 이거는 뭐죠? 신체가 얼마나 부드러우냐, 잘 구부러지느냐,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 뒤로 구부러지는 거,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세 번째로 근력, 근지구력. 근력은 힘을 쓰는 거고, 근지구력은 오랫동안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남자의 경우, 그 다음에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여자의 경우, 그 다음에 윗몸 말아 올리기, 악력. 악력은 뭐죠? 손 힘이죠. 꽉 쥐는 힘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순발력, 2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가 순발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땅 했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지방, 체질량 지수, 체지방률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평가에서 심폐지구 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 신체평가, 자세평가. 자세평가는 앞에 저 스텝 검사에서도 일부 자세평가 나왔었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선택평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조사. 이 지금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조사하고 건강검진, 이게 다 이렇게가 다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 이용 현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 음주 및 약물 사용, 성의식, 사회성, 정신건강, 건강상담, 이런 것들을 건강조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건강진단, 건강검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 골격, 척추, 그 다음에 눈과 관련한 시력 측정, 색각, 그 다음에 안질환 여부, 귀와 관련한 청력, 귓병 여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과 관련하여 치아, 구강 상태, 기관 능력. 기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관계라고 하는 거죠. 호흡기계 뭐 이런. 그 다음에 병리 검사로서 소변, 혈액, 혈액형, 결핵 여부, 간염 여부,
혈압 수치 등을 건강검진에서 검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염병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은 뭐 뛰기 때문에 실내에서 먼지가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생 중에서 가장 그 심도 있는 시험 준비, 대입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엄청나게 약해진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A형 간염, 콜레라, 장출혈성 출혈열, 우리가 0157 H7을 얘기하는 거죠. 파라티푸스, 홍역, 결핵, 이런 것들은 발견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한 다음에 교육청에 보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 법정 감염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청에 확인, 보고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완료검사,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는 문제예요. 초, 중등학교장은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 증명을 확인해야 돼요. 그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은 누가 발행하느냐면 특특시군구에서 하죠.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환경위생관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의 그 목적은 학생의 건강 유지, 증진을 하고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심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교실, 이 교사가 교실이죠.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기준과 관리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은 이번 강좌에서는 빼고 이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은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좌에선 설명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료는 꼭 보셔야 돼요. 눈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상호 이렇게 연관시켜가면서 설명하는 것은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지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준이 있어요.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익숙해지게 이제 설명은 않더라도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풀이를 할 때 정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환경 그 관리 부분하고 관련된 기타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실이죠. 교사 내 환기 필요량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인당 공기용적 나누기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때 시간당 21.6 입방미터가 교사 내 환기 필요량입니다. 이것도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1인당 공기 용적이 시간당 얼마? 21.6 입방미터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실의 조명도, 룩스를 얘기하는 거죠. 학생의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해요. 40와트 복식 형광등 2개 1조로 교실 하나에 8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300룩스 이상이 나온다. 그 다음에 소음 부분은 평소에
55데시벨 A형에서 55데시벨 이하여야 된다. 학교 부지 경계 50m 이내 지역에서 주간이라 하면 새벽 6시부터 밤 22시 즉 10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65데시벨 야간에 즉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는 50데시벨 이하 해서 평균 55데시벨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환경보호구역 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의 그 관리 목적 법으로 강행되는 거죠. 이 목적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바로 앞에 뭐 러브 호텔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의 건전한 의식 구조 형성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에요.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이 설정, 이것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제8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한다. 이 안에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어요.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학교 출입문, 이게 정문이든 후문이든 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에요. 문을 중심으로 50m 직선거리.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 이거는 경계로부터 직선 200m예요. 자, 다시 한번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예요. 여기서 경계선이라는 무슨 뜻이죠? 학교 울타리가 만약 있다고 할 때 그 울타리, 학교가 이렇게 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꼭 사각형일 리는 없지만 이 사각형이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교사가 이렇게 있고 운동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문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200m, 여기서부터 200m, 여기서부터 200m 다 상대구역이에요. 여기부터 200m, 여기부터 200m. 근데 문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50m, 여기는 뭐죠? 여기는 절대구역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구역이다. 그 다음에 학교 설립 예정지를 결정 고시한 자나 학교 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 설립 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설립 예정지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고시해야 한다. 설정 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학교가 폐교, 이전, 그 다음에 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근데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될 때도 학교 설립 계획이 따로 있을 경우, 그러니까 폐교되거나 이전된 거에 따른 그 대체로, 예를 들어서 안양중학교가 있던 자리에서 안양중학교가 뭐 이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양동에서 석수동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그 이사하면서 그냥 거기를 공지로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안양고등학교가 거기로 생겨서 들어오기로 했다. 만약 이런 설립 계획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효력 상실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 행위는 상세한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해진 어떤 행위 및 정해진 시설을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이제 이 번호가 쭉 있어요. 그 번호 중에서 14번부터 29번까지 에 대한 행위 및 시설 중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거로 하고요. 우선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자체에 대한 관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금지 행위가 있고 이 금지 행위에 대한 관리, 이건 행정 처분 문제죠. 요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교육감, 교육장이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장은 시군구죠. 관리 내용은 공사의 중지 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거부, 취소와 같은 조치, 교육 환경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시설물 철거 명령, 교육 환경 보호구역 요청권자는 누구냐면 교육감은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안양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러브호텔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누가 요청할 수 있어요? 교육장이, 교육청의 장이죠. 교육장 또는 경기도 교육감이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이 그 처분은 누가 해요? 안양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하죠. 그러니까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안양시장이나 경기도 교육감한테, 경기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철거를.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슬라이드에 그 금지 행위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에 대한 금지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그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은 이 표도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중단시키고 내용을 한번 다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이제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통상 이제 중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는 날에 중식을 하는데, 뭐 기숙사형 학교들이 있죠. 거기에는 뭐 조식, 석식 및 간식을 다 학교 급식으로 처리해야죠.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다 두고 학교 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아동의 발육, 심신의 발달, 건강 증진을 한다. 올바른 식생활 습관 및 식생활 예절 교육을 한다. 편식의 교정 및 결핍증을 예방한다. 질서의식과 협동정신을 함양한다. 영양에 관한 지식 및 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지식을 쌓는다.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게 학교 급식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 시설 실시 기준, 대상은 해당 학교 재학생, 교사나 아동을 동시에 대상으로 합니다. 횟수는 연간 매주 5회 이상 수업일에 이제 실시한다. 영양 내용은 아동 1인당 평균 소요 영양 기준에 의거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 시설 설비는 보건위생 및 관리상 적절하게 설치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비만지수 관리 부분을 보면, 첫째로 BMI, 체질량 지수가 있죠. 이거는 체중 나누기 신장, 예를 들어서 내가 57kg이다. 그럼 57kg 나누기 만약에 내 키가
어, 1m 67이다. 그러면은 1m 167이 아니고 1.67이에요. 미터니까 이게 1.67의 자승. 이렇게 하면 BMI가 나와요. 요 BMI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봤는데 만약에 이 계산을 한 결과 18.5 미만이다. 그러면은 저체중인 거예요. 뭐 좀 체중을 늘려야 돼요. 그 다음에 18.5에서 22.9까지는 정상 체중. 그 다음에 이제 23 이상이다. 그럼 과체중. 그 다음에 25 이상이다. 그러면 비만이에요. 그리고 23에서 24.9는 위험 체중이다. 이렇게 이제 BMI 구분을 한다. 단지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근육으로 무게가 나가든 뭐 비계로 무게가 나가든 이거 구분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프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신장을 미터로 하지 않고 센티미터로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애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몸무게가 뭐 5kg이다. 그럼 5 나누기 신장을 만약에 그 애기 신장이 75cm다. 그럼 75cm의 자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면 10에 4승을 해줘요. 곱하기 10에 4승을. 그러니까 이 곱하기는 여기의 곱하기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이걸 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센티미터로 하고 있으니까 미터가 왜 10의 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승이니까 10의 4승이 되는 거죠. 자승 곱하기 자승이니까 10의 4승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이 밸런스가 맞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카프 지수는 애기들용이기 때문에 센티미터를 쓰는 거예요. BMI는 어른용이기 때문에 미터를 쓰는 거고. 이때 이 카프 지수는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영유아한테 카프 지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20 이상이면 소아 비만이에요. 15에서 18이면 정상. 15 미만이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 시험에 자주 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리러 지수는 청소년들한테 주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3승을 곱하는 거예요. 3승. 자, 만약에 이 체중이 뭐 35kg이 나가요. 그런데 이 신장이 만약에 110cm다. 그러면은 110에 3승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10에 7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센티미터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를 쳐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러 지수는 신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신장이 110에서 129인 경우 180 이상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키가 130에서 149일 경우 170 이상이 비만이에요. 키가 150 이상인 경우 160 이상이 나오면 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110 미만은 무조건 저체중이에요. 키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비만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만도는 실제 체중에서 표준 체중을 계산한 다음에 표준 체중으로 나눠서 10의 자승을 곱해요. 그때 이제 이 비만도는 20% 이상이면 비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표준 체중을 분모에다 놓고요. 실제 체중 빼기 표준 체중
실제 체중 빼기 표준 체중을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는 거예요. 100을 곱하면 비만도가 나온다. 20% 이상이면 비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도. 요거 이제 그 대사성 질환 판단할 때 쓰는 거죠. 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본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이면은 몇 인치죠? 33인치인가 막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5를 나눠보면 돼. 대충 2.5를 나눠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보건까지 이번 보건 관리 2편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신보건부터 시작해서 보건관리 3번을 공중보건학 마지막 제 10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